오늘 머니네버 슬립에서 또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셔봤는데요. 바로 미국 주식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고 또 저희를 구독해주시는 많은 구독자분께서 정말 좋아하실 분입니다.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의 미주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 최철입니다. 2020년 6월 달에 미준이라는 채널을 개설했고요. 3년 넘는 시간 동안 오로지 미국 주식만 파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해주신 내용이 미국 주식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하는가랑 또 미주은 선정 최고의 미국 주식 탑 12인데 많은 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진짜 엄청 솔깃하실 것 같거든요. 첫 번째 네. 얘기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그래서 오늘 한정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지난 3년 동안 저 자신도 한 명의 투자자로서 이런 주식, 저런 주식, 굉장히 많은 주식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2020년에는요,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의 수가 60개가 넘어간 적도 있었거든요. 미국 주식 유튜버로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투자를 했던 이유도 있었고요. 또 네. 한 가지 이유는 저 역시도 이제 베테랑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주식이 어떤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또 이런저런 주식을 투자하면서 공부를 좀 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 중에서 퍼포먼스가 좀 좋은 종목들도 보이고 또 어떤 종목들은 주가가 뭐 반토막 이상 떨어진 종목들도 보이고 이런 종목들의 차이를 좀 이해하면 뭐 주식 투자가 1, 2년 하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스스로 투자하면서 느꼈던 일종의 룰이라 그럴까? 일종의 좀 투자 기준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미국 주식 투자를 이제 할 때 그 이유를 중요시 여기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종목을 선택할 때 내가 도대체 이 종목을 왜 선택했는지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굉장히 많은 투자의 장점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 주식을 산 이유가 뭐 A라는 이유를 가지고 샀는데 이 A라는 이유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다른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줍줍을 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나는 이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유는 A라는 제품이었다. 아니면 B라는 성장 동력이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타격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타격이 생겼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릴 기준에 따라서 주식을 선택을 하고 이러한 선택 기준이 계속해서 다치지 않고 잘 보존이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소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지 정도의 투자 종목 선정 기준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기업이 활약하고 있는 시장의 성장 잠재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진출해 있는 시장이요. 굉장히 작다면 그리고 만약에 이 시장이 이미 포화된 상태고 또 레드 오션이라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커다란 주가의 상승을 향후에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스마트폰 시장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은 정말 커다란 시장이죠. 그리고 과거 10년, 15년, 20년 동안 스마트폰 시장에 투자를 해서 엄청난 부를 일군 많은 기업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잠재력은 좀 떨어지죠. 모바일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고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 얘기는 성장 잠재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시장의 크기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시장은 시작하는 단계인지 아니면 이미 끝난 시장인지 끝물인지 이걸 좀 살펴보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경제적 해자가 존재하는가. 이 부분은 제가 지난 3년간 투자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2020년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투자 종목을 60개 이상으로 늘렸는데 그 중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들의 공통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경제적 해자거든요. 경제적 해자라는 거는 결국 경쟁 기업이 쉽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의 종목이 성장 주식이었습니다. 테크주 위주로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2020년, 2021년만 해도 굉장히 성장률이 뛰어났던 종목들인데 나중에 가면 이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쉽게 진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은 결국은 그 성장이 지속될 수 없더라. 이러한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세 번째 투자 종목의 선정 기준은요, 과연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가, 존재하는가. 네 번째로요, 주주 환원이 가능한가. 우리가 이제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는 내가 너한테 투자를 이만큼 할 테니까 나한테 이익을 돌려줘. 뭐 이러한 일종의 그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을 투자할 때는 이거를 조금 당장은 환원이 되지 않더라도 조금 리스크 있는 주식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저 역시도 그런 주식을 많이 보유하다 보니까 성공 확률이 너무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장 주식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리고 아직까지 흑자를 내지 못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더라도 가까운 미래 적어도 한 1년 이내에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있으면 좋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은 대부분 다 현금 흐름은 플러스로 돌아선 종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ROE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순이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결국 이러한 그 수치적인 분석을 통해서 가까운 미래 아니면 지금 현재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기업인지 이렇게 좀 그 기업의 투자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일단 이 네 가지를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장의 그 잠재력 같은 경우는요. 개인 투자자가 어떤 시장이 좋다 이거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양한 리서치 기관이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투자의 대가라든지 아니면 스마트머니라든지 헤지펀드라든지 이러한 그 기업들 아니면 기관에서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상당히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요, 13F5라는 게 매 분기마다 발행이 됩니다. 이 분기가 끝나고 나서 45일 내에 이 투자 네. 자금의 규모가 1억 달러가 넘어가는 기관은 의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공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커다란 자금을 굴리는 대규모의 투자자들은 어떤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는지 쉽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ETF가 굉장히 발전 많이 하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별로 각종 ETF가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중에 선두 주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캐시우드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가요. 2020년에 캐시우드가 만든 겁니다. 인터넷 혁명 이후에 그 5가지 정도의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투자하는 게 이제 캐시우드의 투자 논리인데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인공지능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캐시우드는 맞췄습니다. 이 5가지 중에 가장 먼저 대박이 날 게 인공지능. 인공지능이니까 이 인공지능에 지금 투자해야 되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캐시우드의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죠. 최근에 한 2, 3년 동안. 그 이유는 뭐냐면 캐시우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류에 투자를 해서는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얘기는 지수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현재 S&P 500을 이루는 500대 기업도 그렇고 아니면 나스닥 100을 이루는 100대 기업도 그렇고 그 지수의 상당 부분이 거의 한 25% 이상이 7개 기업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 비중을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네네. 결국은 캐시우드는 이 빅테크 기업에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빅테크 기업 위주로 아크 인베스트가 이 ETF를 운영하다 보면 차별성이 떨어지죠. 그런 이유로 빅테크에 투자를 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 투자자보다 수익률이 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긴 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시우드가 잘 짚어낸 것은 결국 이렇게 수많은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가속화될 텐데 그중에 가장 먼저 초기에 대박이 날 거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였다는 것은 맞춘 거죠, 사실. 이 음. 차트를 통해서. 그래서 참고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캐시우드 말고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스타터스 인사이트라는 리서치 기관이 있는데요. 그들이 보기에는 앞으로 향후 10년, 20년을 이끌어 나갈 기술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이다. 16%를 받고 있죠, 지금. 두 번째가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거를 이제 향후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키워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여러 가지 기술력들이 어느 정도의 시장 잠재력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이미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인공지능 시장의 규모 같은 경우는 2021년에는 2.5조였는데 2030년이 되면요.
87조 달러로 이제 35배가 올라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뭐 2020년 전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가장 이제 뼈아프게 후회하는 부분은 아, 옛날에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주식 살 걸. 아마존 처음 나왔을 때 주식 살 걸. 넷플릭스 살 걸.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게 인터넷 시장이 보급화되면서 많은 주식들이, 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부를 일구었기 때문에 그때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여기 보시면 인터넷 시장의 규모보다 오히려 인공지능 시장의 규모는 7배가 더 큽니다. 그래서 예전에 인터넷 시장이 이제 발전할 때 투자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인공지능 덕분에 우리는 투자 기회가 남아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GPU만 따로 띄었습니다. 글로벌 GPU 시장의 규모도 보면 앞으로 10년간 18배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라든지 AMD 같은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다음은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는 사실 인공지능보다 먼저 시작되는 듯 보였는데 오히려 이제 최근 들어서는 잠깐 주춤하고 있죠. 처음에 이제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보급이 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얼리 어댑터가 진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럴 만한 모험심이 있는 좀 앞서 나가는 분들은 이미 전기차로 잘 이동을 했고요. 대부분의 대중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기차 가격이 떨어져야죠.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 자동차랑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져야 대중한테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충전 네트워크입니다. 주유소 개수만큼은 아니더라도 뭐 적어도 한 2, 30분 안에 하나는 충전소가 보이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어야 좀 마음 놓고 전기차로 이전을 하지 않을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급상승하던 전기차의 열기가 잠깐 일시적으로 식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다양한 전기차 기업에서 좀 저가의 자동차 만들고 충전 인프라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30년 정도가 되면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은 반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의 기회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자율주행입니다. 굉장히 좀 까마득한 일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최근에는 급속도로 좀 발전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우버라는 기업이 최근에 그 웨이모랑 완전 자율주행 택시를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운전자가 없는 그런 택시를 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물론 이제 한정된 부분이긴 하지만 자율주행 역시도 향후 10년 이후가 되면 2.3조 달러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연평균 성장률이 35% 정도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도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2030년 정도가 되면 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장비의 수가 241억 개 정도로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50억 명이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한 5배 정도는 쉽게 어,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사물 인터넷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G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많은 기술력들,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끊기지 않는 인터넷이 보급이 돼야 확산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5G 역시도 가장 먼저 선행될 수 있는 기술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강현실, 가상현실, 아직까지 한 번 히트를 쳤다가 이제 거품인 게 판명이 돼서 이제 가라앉았는데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상업적으로 보급되기에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요. 하드웨어의 기술력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뭐 인공지능처럼 이렇게 붐을 이루려고 하다가 완전히 사그라들었죠. 그래서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고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 투자의 기회가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 앞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40%가 넘어갈 수 있는 시장이 바로 AR 그리고 V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에너지 스토리지인데요. 우리 모두가 이제 알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청정 에너지 쪽으로 움직이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제 청정 에너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스토리지가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 때만 풍력을 이용할 수 있고 해가 떠 있을 때만 태양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반짝하는 기간 동안 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저장 능력이 향상되지 않고는 청정 에너지 쪽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에너지 스토리지 쪽에 엄청난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앞으로 좋은 주가의 상승 그리고 기업의 성장을 일궈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네. 살펴보고, 이런 시장에서 주식을 찾아보자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요. 없었던 시장이 이제 막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진출한 기업들은 대부분 다 성장률이 좋습니다. 문제는 경제적 해자가 없으면 나중에 또 다른 기업들이 진출했을 때 쉽게 그 자리를 뺏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경제적 해자를 살펴볼 텐데요. 과연 경제적 해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는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사용자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네트워크의 힘이 커지는 거예요. 딴 데 갈 수가 없는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뭐 결정적으로 카톡이 있죠.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친구랑 아니면 내 가족이랑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내 친구랑 가족이 사용하지 않는 앱을 내가 사용할 수가 없죠. 한번 형성되면 쉽게 깨지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영국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이메일을 주고받고 문서를 주고받을 때 가끔씩 그 아레아 한글이라 그러나요? 네, 한글과 한글 컴퓨터. 파일이, 네. 예, 한글 파일. 그걸로 저한테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 컴퓨터에서는 안 열려요, 그게. 음, 한글 뷰어라는 걸 설치해서 그냥 읽을 수만 있는 거를 이용을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다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그 상대방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네트워크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음, 되고요. 두 번째는요. 상품 그리고 서비스의 경쟁력, 퀄리티 가지고 승부를 보는 건데 정말 음, 대단한 기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ASML. 그래서 전 세계에서 반도체 장비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TSMC도 마찬가지죠. 물론 삼성전자가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엔비디아 역시도 이 정도의 GPU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퀄리티만 가지고 기업의 경제적 해자를 만든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규모의 경제인데요. 음, 규모의 경제 역시도 한 번 형성이 되면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 한 10년간 인플레이션이 없었잖아요. 그 팬데믹 오기 전에. 그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이유를 아마존이라고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대량으로 거래를 하고 대량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대량으로 판매를 하고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이 너무 강력하니까 이 세상에 물가가 올라가는 걸 다 아마존이 막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규모가 너무나 확대가 되면 경쟁 기업이 따라올 수 없는 저가의 상품을 제공하면서 최고의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따라오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경제적 해자는요. 브랜드 파워 그리고 충성 고객입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도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와이프랑 애들을 데리고 이제 애들 신발을 사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발 가게에 갈 때 어디에 가자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애들한테 신발 이꼴 나이키거든요. 그냥 신발하면 나이키, 콜라 그러면 코카콜라. 택시 불러 안 그러죠, 요즘에? 우버 불러. 음,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명사화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브랜드 파워,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데 커다란 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명사화 되면 엄청난 사람들의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섯 번째는 전환 비용입니다. 전환 비용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기업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좀 마음에 안 들다거나 아니면 다른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서 옮겨야 돼요. 근데 옮기려면 너무나 많은 비용의 손실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러한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다른 데로 옮기려면 지금까지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느라고 많은 비용을 들였을 거고 또 직원들을 다 교육을 시켜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포기하고 또 옮겨가야 되니까 상당히 막대한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결정적인 그 예가 되는 거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뭐 AMD도 그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비슷한 수준까지는 와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업들이 엔비디아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면서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그 쿠다를요 가지고 다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줬다랍니다. GPU를 사용하면 이 쿠다를 필수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생태계를 구축해 놨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다른 GPU를 사용하게 되면 이 소프트웨어도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를 헤어나가지 못하고 있다.